딸의 친구를 수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변태욕 장애를 가진 이영학이 12억 원을 불법 모금했다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등의 범죄 혐의로 아내에게 를 강요한 혐의도 추가돼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버렸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충격적인 범죄자 이영학. 난치병 딸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아빠로 유명세를 탔지만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성향의 장애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이 을 풀기 위해 딸을 시켜 피해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한 방송에 나와 딸의 희귀병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이영학. 2005년에 방송으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금니 아빠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우리 부녀는 전 세계 300만이 앓고 있는 희귀암을 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핸드폰 천원 후원이 가능합니다. 70만 명이 모이면 병원비가 만들어집니다. 아픈 딸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희귀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안타까운 가족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거 보니까, 왜냐면 수술을 한 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좋은 진심이겠죠. 우리 를 위해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병비가 만들어진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치료비를 위해서 각종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대장정부터 미국에서 전단지까지 나눠줬던 이영학입니다. 그렇게 이영학은 전 세계에서 일명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나의 전사 사랑해. 등장한 이후에 어금니 아빠로 화제를 끌어모았죠. 지상파 방송에만 10여 차례 이상 출연을 했고요. 다양한 방송,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영학이 2005년부터 12년간 받은 후원금은 무려 약 12억 원이 넘었는데요. 그중 딸의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겨우 706만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이 이영학은요, 모금용 사무실까지 따로 차렸습니다. 이 모금용 사무실 운영 및 광고에 든 돈이 4억 5천여만 원이었고요. 고급 승용차 20대를 튜닝한 다음에 탈거나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이러한 차량 구매에 총 3억 3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영학은요, 딸 후원금으로 외모에까지 손을 댑니다. 쌍꺼풀 수술에다가 비뇨기과의 변형 수술까지, 심지어는 전신 문신에만 수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영학이 언제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범죄 행각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영학이 처음에 자신의 딸의 그 병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에서는 저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효과가 어떨까?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방송에 나갔을 텐데 그 이후에 쏟아진 관심이 엄청났던 거죠. 이 딸을 내세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방송국 PD들도 나중에 이제 경찰에 증언을 했는데 이영학이 자기와 딸을 더 불쌍하게 보이게 좀 촬영해달라.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연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확인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영학은요, 이제 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쵸.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꾸며낸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정말 거짓 징후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성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래도 좀 아닐 것 같은 의심들이 드는데 그게 전혀 들지 않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고 전 국민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들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렇게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성형 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이 파렴치한 행동들은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과시하고 스스로 치장하고 이렇게 이제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튼 뒤부터는 돈이 끊임없이 필요해지죠. 딸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타겟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2단계부터는 확실하게 이영학이 거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 혹은 뭐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게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내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아내를 하게 만듭니다. 10여 명의 남성에게 하도록 스스로가 알선을 합니다.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을 해서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14살, 15살의 이영학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고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영학을 떠난다면 이 아이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다음에 연민 그런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애정관계를 가지고 가정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 여성이 이영학을 14살 때 만나서 그 이후에 17살에 강제로 임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 피해자의 언니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대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 연락을 차단하고 전혀 가족의 그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가스라이팅 살펴봤잖아요. 네네네네. 가스라이터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단절과 폐쇄거든요. 외부의 조언이나 도움, 개입 절대로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결혼으로 묶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그런 종속적이고 맹목적으로 남편만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날 아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방송에 함께 나왔던 이영학의 아내인데요. 많은 분들이 화목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 새벽에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영학도 오고 딸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영학의 주장.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아내의 죽음은 결국 의문만 남게 되었는데 저 당시에 그 타이트화했던 아내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미 그 추락하기 전에 거기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 작은 창문이거든요. 네. 쉽게 떨어지기 힘듭니다. 아주 애써서 올라가야. 그러던 가운데 이영학이 갑자기 사망한 아내가 썼던 유서라면서 인쇄물을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자필도 아니고 컴퓨터로 써서 프린터로 인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내가 이영학의 계부, 이영학의 새아버지로부터 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이 가짜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학이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아내가 시댁에 가서 지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계부로부터 당했다라면서 계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있을 뿐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영학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영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증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영학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계부가 자고 있었거든요. 가서 저 자는 계부를 깨워서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라 라는 그런 지시까지 아내에게 내렸습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 바로 아내가 사망하기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은 어쨌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부가 억울함을 밝혀달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발생했다라고 고소가 이루어진 성폭행 사건은 군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것은 오직 이영학 한 명만 남게 된 셈입니다. 이영학이 주장하는 것은 아내에게 계보와의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이 너무 가볍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사랑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기서 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요. 특히 여기서 드러나는 진술의 분석은 그 본인이 나한테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가 강하게 들어있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부검 결과 이 아내가 사망하기 24시간 전쯤에 이영학에게 그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아내가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 속에서 폭행까지 당하고 전날 이런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고 하다 보니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영학은 뭐 처벌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창틀에 있는 뭐 DNA나 지문 모든 것들이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판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영학의 만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강하게. 그래서 그 장면을 스스로 촬영을 합니다. 염하는 장면. 예. 한 방송국에 보내주면서 방송하는 대가로 나한테 3,500만 원의 장례비를 달라라는 이제 요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염에 대해서 어떤 뭐 절차라든지 그런 고인에 대한 뭐 존중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요. 결혼 초기에 보면 아내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염을 할 때는요. 전신이 문신돼 있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이영학은 이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추모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내 사망 이후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영정사진이 있고 유골함이 있고 그 옆에 본인 사진도 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만 준비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늘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떠나간다. 다 읽었다. 사랑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저 행동 자체는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여주기 위한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을 더 달라고 하겠다. 방송국에도 요청하고 또 SNS 올려서 후원도 더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그 우리가 흔히 변태라고 이야기하는 도착적인 욕구와 충동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병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도 있고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의도된 행동인데 그 의도에는 돈을 향한 것은 명확하고 그 이면에 돈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영학은 이렇게 추모하는 척 하면서도 아내 사망 3일 후에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동거녀 모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아내가 죽었으니 나랑 같이 살 여자가 그렇죠. 필요하다. 예. 아, 이것도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사실 이영학이 이렇게 함께 지낼 여성을 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심지어 1년 전에도 SNS에서 함께 지낼 여성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할 동생 구함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돈벌 수단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예, 맞습니다. 아내처럼 시킬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영학의 사이코패스 성향,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이영학이 집착한 14살 나이의 여성에게 저지른 끔찍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2017년 9월 이영학의 집 앞. 한 사람은 이영학의 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딸의 친구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집으로 들어가죠. 심장 떨려, 심장 떨려. 아. 그리고 시간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영학의 딸은 친구 없이 집에서 혼자 나오는데 이양이 나간 이후에도 친구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딸이 오지 않으니까 친구 엄마가 이양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영학의 딸이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급하게 갔어요. 이렇게 되면 딸도. 급하게 친구 만나러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늦은 밤이 되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실종 신고를 하고 친구의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순찰을 돌았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 18분쯤의 영상입니다. 이영학과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를 싣고 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딸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차에 탑니다.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친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학의 딸의 친구는 바깥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영학이요. 자기 아내가 사망한 이후부터 자기 딸 이양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양의 메신저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학 스스로가 자기 아내의 14살 때 모습과 가장 닮아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학생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이제 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와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딸 이양은 아빠가 시킨 대로 그대로 우리 영화 같이 보지 않을래? 유인을 한 거죠. 안방에 숨어있던 이영학은 자신의 딸인 이양을 시켜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 학생에게 먹게 했는데요. 피해자의 위치 파악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양에게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게 해서 시장에서 전원을 끄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만 밖에 돌아다니는 네, 영상이 네. 포착된 거군요. 그렇죠. 이영학은요, 이 피해 학생이 깨지 않게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수면제를 녹여서 계속 먹게 만들었는데요. 수면제를 먹이면서 다음 날까지 파렴치한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중간에 의식이 돌아온 이 피해 학생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 자신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저기 친구 엄마가 경찰에 그날 밤에 신고를 했는데 어디 막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좀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네. 어머니는 정확하게 딸이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느낌이 있어. 예, 느낌이 오셨고요. 그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영학의 딸 말고는 지금 만나고 있을 사람이 없다. 평상시에 전혀 연락 끊긴 적도 한 번도 없었던 아이인데 연락이 안 된다.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데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폭력이 사용되었거나 뭐 납치되었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갔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머니께서 경찰에 직접 오셔서 실종 신고를 하신 이후에 약 12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그때도 피해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스템이 그 당시엔 그랬고 이후엔 좀 바뀌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개정이 돼서 실종자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나설 수 있도록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악질인 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악질이고, 그리고 그 범죄자는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자기가 한 행동을 그 아이는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마지막은 죽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안방에 피해자 시체를 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볶음밥을 해서 태연하게 먹었고요. 이 딸과 함께 곰팡이 제거제, 표백제하고 락스 성분이죠. 이걸 구해와서 시신을 닦았다고 합니다. 부패를 좀 더 더디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100m 낭떠러지인 곳으로 가서 아래로 유기했습니다, 시신을. 근데 이 양은 진짜 왜 저렇게까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뭐 이 가스라이팅이다, 심리적 지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겪어왔던 폭력과 위협과 폭력, 아이가 보는 데서도 노출되었던 수많은 이 문제점들이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만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벗어난다면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는요, 지시에 순종하면서 생존을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일련의 범죄 행위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됐었지, 이 딸이. 이걸 공범이잖아 라고 하는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도 일종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희생된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이영학의 딸을 동조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당하면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것 실체를 찾는 것이지 이영학의 딸을 단순히 피해자야라고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싣는 그런 영상 보셨잖아요. 액자 같은 걸 챙겨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양 엄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이영학은 CCTV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노렸고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동해에 갔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 학생 사체와 아내 영정 사진을 같은 공간에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사진을 왜 들고 있지였는데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와.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겠어요? 와, 왜 저래?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연기를 해라. 이게 어떻게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내 유서를 쓰고 보라 그러고 내가 약을 넣어놨는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이 유서라고 올린 이 영상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내가 죽은 이후에 우울한 상황이었고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면제를 준비해 놨는데 피해 학생이 먹어버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검 결과를 보면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타살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체포 과정도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부녀는 형사들이 급습한다는 것을 사전에 눈치채고 체포 직전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자살하려고 했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정상 참작을 받아보려는 일종의 쇼였던 겁니다. 전혀 이영학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영학의 행동은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우선 사이코패스가 범죄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온 삶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영학은 9살 때 거대 백악종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당시 부모가 대단히 잘 살았대요. 이제 몇 년 동안 수차례 걸친 수술을 해서 다 이제 제거하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상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와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여학생 하고 왔다. 출석 일수의 거의 3분의 1밖에는 출석을 안 해서 이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막 항의하고 야단쳐가지고
졸업까지 또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과잉 보호와 훈육 결여, 외모에 열등감 느끼고 컴플렉스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좀 상처를 남기면서 이걸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행동 모두를 부모가 재력을 동원해서 전부 막고 오히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영학이 보인 행태는 자기의 병을 내세우고 그러다 횟집 가서 일하다가 17살 때 14살이었던 아내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반대로는 돈을 벌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이영학의 인식, 사고방식, 행동 모두가 반사회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하고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물건이나 상품이나 도구로 보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간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이영학은 이미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무려 11범이었고요. 이 밖에도 주거 침입, 절도 등 7개의 사건이 연루돼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은 1심 재판 결과 사형을 선고받지만 형량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면서 항소를 했고요. 국가 책임 아니냐라면서 국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한 것이 나중에 확인됩니다. 당시 청와대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치밀하게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탄원서를 무슨 내용으로 낸 거예요? 결국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는 살인 자체는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는 점,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결국 2심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면 언젠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범수로 살면 거기서도 얼마나 또 연기를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네, 이 이영학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딸인 이양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다. 1년 정도 기다려라.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복수하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다 하다가 나중엔 딸도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영학 딸은 어떻게 됐어요? 이영학 딸, 우리가 흔히 유괴라고 부르죠. 그 죄목이 미성년자 유인죄입니다, 형법상. 그리고 시체 유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영학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 잘못된 나쁜 환경에서 성장해서 정상적인 부녀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거대 백악종이라는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합니다. 그래서 장기 6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소위 어금니 아빠. 자신의 잘못된 욕구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특히 피해 여성이 중학생이었다라는 사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있지 않기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한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으로 한 남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전을 바꾸고 노래방 부스로 들어갑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나오는 남성. 손에 뭔가 들려 있죠? 뭐지? 손에 마이크가 들려 있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저 마이크 비싸가지고. 돈이 되나? 근데 이제 그냥 나갑니다. 가게 밖으로 마이크를 들고 나갑니다. 훔쳐가는 거였습니다. 마이크 절도였습니다. 얼굴도 완전 그냥 당당하게 그냥 다 내놓고. 네. 그리고 이 절도 이후 남성은 8개월 후에 지금 노래방 상가 2층에서 쓰레기예요? 아까 마이크 훔쳐간 그 남자가 쓰레기를 아래쪽으로 버립니다. 아유. 그리고 이 남성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노래방 입구 안쪽을 한번 보죠. 그래서 또 사장이 없으니까 무슨 붙여놓은 안내문 막 뜯어내고. 이 마이크 절도남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간 날은 이 노래방에 2번째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절도 전날엔 노래방 방 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틀 연속 이런 일이 일어났죠. 흡연도 하고 다음날 CCTV를 보니까 마이크까지 들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사장님은 누군가 가게를 훼손하고 마이크를 훔쳐갔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사건 조사가 시작된 3일 후에 가해 남성이 마이크 1개와 청소비 4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 요청을 해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뭐 큰 피해가 아니다. 또 영업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다음 날 남성 손님이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한 거죠. 갑자기? 참 황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손님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결국 이 남성 형사 입건돼 가지고 기소됐고요. 2023년 10월에 절도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손님이었어요? 동네 노래방주도 아니고요? 판결이 10월에 나왔잖아요.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남성은 쓰레기 더미를 들고 노래방을 찾아왔는데요. 노래방 문 앞에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고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간판까지 훼손하고 사라졌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같은데요. 그렇게 보복 범죄하면 안 되지 않아요? 더 처벌받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방 사장님은 남성을 다시 재물손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 남성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3, 4년 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져 있는데 정신병원은 내가 책임지고 입원을 시킬 테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연락이 온 거죠. 사장님은 이 남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그리고 남성이 다시는 노래방에 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조건과 합의금 40만 원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간판이 훼손됐으면 더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래? 고소 취하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 그 남자가 다시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네,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왜 저 가게에만 와. 저렇게 하는 거야? 자, 이때 가게 앞에 뭘 놓고 갑니다. 화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화분 안에는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장은 곧바로 나오는데 이거 왜 문 앞에 놓고 가요? 근데 이때 이 남자가 돌아와서 다짜고짜 사장을 폭행합니다. 아이고야.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말려보는데 이 남자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저기만 저래. 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남자가 사장님을 폭행합니다. 그럼 치료를 안 받은 건가요? 입원을 하긴 한 전혀? 건가요? 네, 이 남성은요 정신병원에 정말 입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 그런데 병원에서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2박 정도의 외출을 나온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남자는 당일에 조사를 마친 이후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아니, 그런 의사 등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인계해서 조치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뭔가 그냥 저렇게 집에 보낸다기보다는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 남자에게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명령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폭행 사건 이후에도 다른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 노래방 사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피해자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막 비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칼을 들고 찾아와서 노래방 앞 상가에서 기다렸다라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상해 및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가해자 측이 이 노래방 사장님을 스토킹 혐의로 이번엔 고소를 합니다. 에? 왜요? 아니 뭘 뭐가 어떤 혐의를 갖다 붙이는 거지? 이 노래방 사장님이요. 이 폭행 사건 당시에 이 남성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남성의 어머니한테 3일 정도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3일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노래방 사장님을 고소를 한 거죠. 이거 되게 정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정신이 그러니까요. 멀쩡한데 이 정도면. 일단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어떤 정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분석에 한계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 행동 전반을 보면 정신과적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행동을 하는 전혀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에 있고요. 처음 시작된 발단이 자기가 먼저 잘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합의를 봐달라. 그래서 합의 봐주겠다.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 가해 남성 노래방 주인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뭐 질병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불만족스러운 상황,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인가 좀 터뜨리고 싶은데 그 타겟이 이제 그 빌미가 된 게 이 노래방에서 생긴 시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 주인에게 계속해서 자기 불만을 터뜨리고, 문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전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 이야기 잘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행위 전반을 보면 전혀 질병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 잘못된 반사회적 인격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억울하고 또 너무 지치고 오랜 동안 계속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요. 결국은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 노래방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 밖에서 한 남자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방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은 잠겨 있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노래방 점주는 문을 열려는 시도에 입구로 향하는데 그래서 이제 손님이 들어오니까 영업 끝났다고 안내를 하고 돌아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돌아가기는커녕 점주에게 짜증을 내는 남성. 이 노래방 점주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 남자가 점주를 발길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점점 더 폭행의 수위가 세지죠. 술 먹었나 봐. 얼굴을 가격하고 점주가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폭행을 계속합니다. 오. 어구구구구구. 와, 머리 찢어봤어.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그 이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저 20대의 점주예요. 젊은 저 그 사장님을 폭행한 이유는 노래 한 곡만 하고 가겠다. 노래 한 곡만 하고 가겠다. 더군다나 여자를 좀 불러달라. 이 남자는 말씀하신 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지금.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자를 불러드릴 수도 없다. 근데 이렇게 자꾸 부탁하시면 경찰을 부르겠다. 이 얘기에 이제 발길질이 막 시작이 된 겁니다. 가해 남성에게 약 30대 정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머리,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맞았고요.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명 현상이 나타나고 후유증으로 턱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오랫동안 앓았다는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았네. 어떻게 진짜 많이 맞은 너무 이명이면 속상해. 많이 맞았어. 귀 같은 데 잘못 맞으면 고막 터지거나. 폭행의 정도를 볼 때는 폭행의 정도가 좀 중해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벌금 500만 원 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새벽 6시, 그러니까 아침이 이제 막 되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지구대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용이구나. 네. 그래서 민원인 전용인 주차장에
후진으로 딱 주차를 합니다. 잘했고. 깔끔해요. 그리고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려 동승자 쪽으로 향하는데 동승자가 나왔는데 야, 너 내려 뭐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말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확 밀쳤어요, 동승자가. 자, 두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네. 점수 많이 올라갔는데. 막 몸싸움이 시작됐고, 멱살 잡고, 경찰서에서. 머리채까지 잡고, 지금 경찰서 파출소 앞이거든요. 지구대 마당에서. 네. 넘어졌으면 결국 넘어졌습니다. 좀 힘에서 밀리고 있어요. 네.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경찰. 이제 경찰관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 자수야 뭐야? 그래서 경찰관분들이 이제 갔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싸움이 이제 일단은 멈췄습니다. 뭐지? 그런데 이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술 마셨어요? 아이고야. 이때 이제 운전했던 사람이 아차 싶은 거죠. 아니 경찰서 왔는데. 아이고야. 맞아, 나 술 먹었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지?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동승자가 싸웠던 동자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죽일 듯이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기가 이제 나옵니다. 뭐 예외일 수 없죠.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음주 측정을 준비하는데 이때 또 시비가 또 붙었어요. 아이고야. 예, 화가 아직 두 사람이 안 풀렸습니다. 또 싸워요. 왜 이렇게 싸워?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아니야, 어디다 대고 너 지금. 그랬더니 운전했던 사람이 주저앉아서 웁니다. 지금 이분 지금 음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간신히 일으켜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57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이게 궁금합니다. 왜 오고 왜 싸운 거예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두 여성은. 그런데 이 동승했던 여성이 어느 순간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운전을 한 여성한테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싸움이 시작돼서 시비가 되었는데 또 이 여성은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시작이 된 싸움이 저렇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자. 지구대 가서. 지구대로 저렇게 와가지고 지구대 마당에서 저렇게 싸움을 하고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술 먹었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까먹을 정도로 술 취한 거죠. 근데 그래서 가방의 행방이 밝혀졌나요? 예,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가 있었고 가방은 찾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왔잖아요. 거의 자백 가까이. 자수하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수되면? 아닌가요? 본인이 저 음주운전 했어요라고 얘기해야 자수가 되죠. 맞아요.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내 음주운전 했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수가 안 됐고요. 자수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음주 측정 결과 형사 입건이 되었고요. 벌금 처분을 받았고 아울러 면허 취소 처분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요. 이제 동승자가 문제잖아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겼거나 확실히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함께 동승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친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았고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아서 저 친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세종시의 한 폐기물 처리장. 어떤 일입니다. 세종시 폐기물 집화장인데요. 쓰레기를 포크레인이 이렇게 막 정리하는 것 같죠? 지금 쌓여있던 쓰레기를 좀 평평하게 펼치고 있는 굴착기입니다. 뭐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수많은 쓰레기 더미 속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데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다 펼친 후에 굴착기는 한쪽으로 빠지고 굴착기 운전사도 내려와서 같이 뭔가를 찾습니다. 뭐지? 폐기물 집화장에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몰래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게 들어갔나? 경찰은 간혹 증거 찾으러 가서 쓰레기장 뒤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쓰레기장에서 찾고 있는 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와, 진짜 돈인데? 진짜 돈인데? 네. 현금 2,600만 원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8시간이나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분들은 여기서 2,600만 원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 집화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60대 여성이 쓰레기 봉투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돈을 넣어두었다는 걸 잊고 쓰레기 봉투를
버린 겁니다. 소위 말하는 크린넷에 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찢어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예. 예. 근데 쓰레기 봉투에 보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쓰레기 봉투에 돈을 넣으면 돈이 아주 잘 모이고 또 하나 도둑이 들어도 쓰레기 봉투에 있는 돈은 모르고 훔쳐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네, 쓰레기 봉투에다 돈을 계속 차곡차곡 모았다고. 문제는요, 이 2,600만 원이란 돈, 이 커다란 돈을 왜 모으셨느냐. 이 여성분의 아드님이 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는데 뭐 너무 오랫동안 모으시다 보니까 깜빡 잊으셨던 거죠. 아들의 암 수술비로. 그래서 여성은 다음 날 시청 자원순환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급히 폐기물 집화장에 연락을 했고 해당 지역 쓰레기 소각장 반출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분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네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식을 들은 여성이 폐기물 집화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쓰레기 집화장 딱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엄청난 쓰레기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대요. 이건 도저히 못 찾는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기 환경미화원 분들, 일하시는 분들께서 아직 가만 계셔 보시라고. 그래서 발벗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제 손으로 몸으로 다 이제 뒤져 주셨고요.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비어 있는 공터에 쫙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저 굴착기, 괭이로 이렇게 이제 쓰레기 더미 찾기 쉽도록 풀어 헤쳐 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손으로 일일이 다 뒤져서 하나씩 2,600만 원을 다 찾겠다라는 일념으로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날이 영하의 날씨였거든요. 2월이니까. 예, 게다가 이제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이 쓰레기들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이 난리잖아요. 눈앞에 코앞에서. 이런 정말 악조건이었고요. 그런데 무려 8시간 가까이 저분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총 2,600만 원 전체 중에서 1,828만 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선행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시의회에서는 환경미화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멋진 분들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